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울증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 인생에는 언제쯤 봄이 올까 이런저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직만을 바라보며 힘든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른바 장그래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 전해드립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TV 드라마 속 주인공이었던 장그래. 이제는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고유명사가 된 이름. 정규직 전환 하나만을 바라보며 힘든 일을 견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23,500원입니다. 이들의 힘겨운 현실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거의 우리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비정규직인데 상당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는데요. 이에 지난 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지만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607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 지금 전체 노동자 1,900만 중에 1,000만 명 정도를 저희는 비정규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55% 내외인데요. 정부 통계로는 이제 한 600만 명이 좀 넘는 수준인데, 근데 실제로는 비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통계로 잡히는 수가 꽤 많습니다. 불법 파견을 포함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 또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까지를 감안하면 최소한 3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또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임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내복지 또 사대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그런 차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 평균 임금의 격차도 더 벌어졌는데요. 2008년 기준 83만 원가량 차이가 났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는 2014년 약 11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4년 OECD가 내놓은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11.1%에 불과했으며 3년 후 전환되는 비율도 22.4%에 그쳤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자신이 능력과 어떤 조건을 갖추면은 정규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가교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노동시장은 이 양자가 단절되어 있다. 그 결과 이 비정규직으로 직업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평생 이 비정규직의 어떤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기 전 해고되는 경우가 많고 또 24개월 동안 2, 3개월 단위로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은 법률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은 먼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이직 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횟수를 2년간 3회로 제한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8일 360여 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회의 계획은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대책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내용은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부분입니다. 2년 동안의 근로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2년이란 기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연장했을 경우에 고통을 이제 탈출해서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 4년 동안에 2년을 추가적으로 고통의 연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지금 특성은 상시 고용이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 직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그 일자리를 늘릴 경우에 과연 이것이 상시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법적인 논쟁도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논의는 올해 상임위와 관련 전문 단체들, 또 학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책의 큰 틀은 마련이 됐지만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국회는 이 같은 점들에 주목하고 관련법 개정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서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 그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전무한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 시간이라든가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매우 중요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들 중에 보면 이렇게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받은 근로자가 거의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실제로 작성을 했는데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처음부터 작성 자체를 갖다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대체로 보면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단기 계약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아예 작성조차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청소년 일자리,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인턴, 단시간 근로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주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미리 모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토록 하고, 그리고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그 서면을 배포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관행들을 공식화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본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 보면은 수습생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단순 노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가서 몇 시간만 배워도 그 일을 얼마든지 다 하거든요. 그 면에서 이 조항 자체가 오히려 그나마 최저임금조차 안 주기 위한 그런 이제 빌미로 악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인데요.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5,580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달을 다 일해도 110만 원 정도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여로 받는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거나 혹은 단기로 일하시는 분이거나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법을 낸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수습 직원일 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현행 규정에 있습니다. 법에서 최저임금이라고 정한 것은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근무를 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었는데, 그것에서 90%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동일하게 한 달간 일을 했으면 기본적인 생활임금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낸 법입니다. 수습 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근로자 간의 공존의식 확대로 위기를 극복한 일본의 히로시마 전철. 일본의 히로시마 전철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 히로시마 전철 같은 경우도 적자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낮춰야 되고 값싼 비정규직을 채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 정규직 근로자들이 내 일자리도 조만간에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조직률도 점점 떨어집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그러다 보니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등한 그런 교섭 능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사원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결국은 인건비 때문이라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임금 구조를 개선해서 절감시켜 준다면 그 비용으로 계약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들은 매달 거의 한 5만 엔씩,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가까운 돈을 포기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의 연대지요. 장그래의 눈물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들의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합니다. OECD의 최근에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율에서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OECD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향후겠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힘써야 될 부분은 바로 정규직 비중의 확대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에서의 노동시장 경험이 정규직 일자리에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에 그것 또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지원 장치, 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데 그 역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미생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비정규직의 문제나 계약직의 문제, 또 파견 을 해서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있어서 하청 노동자로 생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로 전환해주는 제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서 넓은 각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안정화될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 비용을 통해서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범위로 조금 더 거듭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경기 불안과 함께 불어닥친 세계적인 추세지만 일자리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고 국민 통합의 최우선 가치는 상생이 되어야 하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계속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측의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하에 성공적으로 입법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모든 문화예술의 뿌리이자 영화, 공연 등 타 장르로의 파급력이 큰 문학. 영상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시, 소설과 같은 문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만큼 문학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분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문학 분야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5년마다 문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문학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및 창작, 연구 담당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자료 전반을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문학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체험교육의 장이자 야생동물을 보호,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원. 현재 동물원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원, 박물관 등으로 분류돼 그 적용 법률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요. 통합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각종 시설 운영과 사육동물 관리가 부실한 곳도 많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개별법에 분산돼 있는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법을 위반해 야생동물을 취득, 알선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구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한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 중 21%가 국도변 마을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구역의 경우 운전자가 마을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속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마을의 진입 및 출입 도로가 국도와 연결된 지역, 국도가 마을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지역, 국도변 마을 주위의 논밭 등의 경작지 지역을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가 마을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도 자녀를 산재보험법 적용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본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알려지며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마련하고 모성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동물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영국, 뉴질랜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법률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살다 보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도 법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요. 저희 마을에 1년째 컨테이너에 짐이 하나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락도 안 되고 짐을 찾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마을에 정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개인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그런 문제 변호사 찾아가면 안 돼요? 아, 여기 너무 외지라. 여기서 어떻게 찾아가요? 너무 멀어요. 가기도 힘들고요. 이처럼 시골이나 산골 무변촌 주민들은 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가까이 변호사가 없어 막막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확인해 보시죠. 마을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에 1명 이상의 마을 변호사를 배정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 문제 발생 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해주는데요. 우리 마을 변호사는 각 읍면 사무소나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 그러나 개업 변호사가 없어 곤란을 겪는 무변촌이 많은데요. 그곳이 바로 마을 변호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네, 고대정 변호사입니다. 네, 파주시 적성면 마을 변호사 맞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권혜정 변호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지만 파주시 적성면 주민들의 법률 상담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계시는데 파주시 적성면에서 이 마을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파주시청에 법률 상담을 활동 중이었는데 적성면이 워낙 북단이고 휴전선보다 더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가 어려우시다고 적성면으로 파견을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의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 상담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날인데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네. 파주시 적성면은 서울에서 거리로 100km가 채 안 되는 곳이지만 산이 많다 보니 2시간은 좋게 걸리는데요.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상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문제되는 서류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확인을 해봐야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임료 한 푼 받지 않지만 전화 상담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배려해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요. 농번기를 앞둔 김정대 씨도 마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땅을 빌린 임차인이 컨테이너를 방치해 놓은 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임대료를 안 내고 그 임차인들이 소식이 끊어진 경 같은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을 선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아직 구별을 못해서. 법률 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 상담은 받지 않는데요. 시골이다 보니 토지, 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상담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데요. 오늘 이렇게 법률 상담 받고 나니까 어떠세요? 일단 걱정했던 것도 불안했던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브로커들이 나서서 뭐 좀 해주겠다 이러면서 좀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기고 가고 일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또 이렇게 변호사님을 접하면서 우리들이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3년 250개 읍면에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마을 변호사 제도. 작년 11월 시행 1년 5개월 만에 1,400여 개의 전국 모든 읍면에 총 1,450여 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 85%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서는 변호사들께서 잘 거주하지 않아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법률 상담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 주민들과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을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때까지 상담한 건수는 한 4천여 건 정도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 정도 지났는데 4천여 건이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의 규모로 보입니다. 우리 동네의 마을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나 마을 변호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친 권혜정 변호사가 따로 찾아간 곳은 적성면의 한 작은 마을. 몇 달 전 법률 상담을 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여기를 자기가 이제 전에 우리 수해놨을 때 여기를 이제 막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저기 한 50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른 동로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막으면 다닐 데가 없어요. 즉 마을길 용도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 땅을 구입했는데 당시 마을 이장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자신의 부인 앞으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매도인한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한다는 내용 증명 보내시고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시도록 가처분을 선행하시는 게 가장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즉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상담받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저희가 지금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시내로 나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변호사님이 직접 방문하셔갖고 상담을 해주고 하면 저희들이 불편한 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소송 진행은 할 수가 없는데요. 소송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까지 총 21건이 소송과 연계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방법은 일정한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법률구조재단은 대한변협에서 요건을 심사해서 마을 변호사에게 직접 수임료를 주고 그 마을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마을 변호사가 활성화돼서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자기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하루속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법은 너무 높고 멀기만 한데요. 누구나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마을 변호사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시행 1년 9개월 만에 1,5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무변촌에 이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이 외국인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려운 법률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마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